안녕하세요. 관계업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법령의 사업체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은 3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 건설, 공급,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단독택 30호 미만, 그리고 공택 30대 미만이라고 하면 건축법의 절차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30호, 30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주택법령에서는 사업주체라 표현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시행자를 건축주라 표현한 반면 주택법령에서는 사업주체라 표현하고 이들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해당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였지만 여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인데 그러한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사상 여러 가지 주변에 피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런 피해 방지와 관련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때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한 후 공사 개시할 수 있고 그러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되면 사용금사 받은 이후에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법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주택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선, 분양, 후 시공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받고 나중에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면 해당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누구나 그러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도망가거나 또는 파산했을 때 입주 예정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을 사업할 수 있는 자를 법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민간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기관은 우리가 공부하는 주택법은 공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규제 주체이지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국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가기관을 제외한 민간이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상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만들거나 등록사업자가 된 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면세점 선정에 관한 문제, 신문방송에서 많이 거론되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면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으로부터 면세 사업에 대한 면허 받은 때만 해당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학원도 꽤 많습니다. 그런 학원 하고자 한다면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설립 인가 받은 때 학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등록에 관한 절차를 거친 때에 주택법령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번 3번 사업체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등록사업자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연간 20호, 20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등록 대상은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그러면 이 연간이라는 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그 1년 동안 2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빌라라 불리는 다주택을 만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주택은 만약 8세대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2번까지는 자기 이름으로 빌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2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고자 한다고 하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친 때만 해당 사업을 할 수 있고요.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만 자기 이름으로 빌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빌라 사업이 잘 되어서 분양 잘 되고 3번째 빌라 사업 하게 되면 자신의 형제 자매 또는 친지 명의로 빌라를 개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주택법상 1년에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을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하거나 원룸주택과 급악주택 한 세대 함께 건설하는 경우는 30세대부터 등록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택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도시형 생활택을 많이 건설 공급하게 하고자 한다면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규제 완화시켜야 된다. 완화이죠. 그러면 통상적인 다세대택을 25세대 1년 동안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등록해야 되지만 2016년도에 도시형 생활택을 25세대 만드는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과 관련된 등록 대상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에 해당된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과 관련되어 연간 단독택 20호, 연간 공택 2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 그리고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등록 대상에 관한 사항 구분해 놓으시고, 특별히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는 연간 30세대 이상을 등록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등록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자본금과 관련된 요건을 중요하게 살펴놓습니다. 만약 법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때 등록할 수 있고, 개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자 한다면 자산 평가액이 6억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나 토목 분야의 전문 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하고 사무실 22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한 때 등록할 수 있는데, 특별히 등록 요건과 관련된 자본금에 관한 사항, 법인 3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인 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조합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주택조합은 우리 주변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 주택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살펴볼 수 있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택조합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조합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달랑 10세대 또는 2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조합이라고 하면 주택법상의 조합이 못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 이들이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으로서 지역, 직장, 리모델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10세대의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라면 민법상 조합을 설립하여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이라고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다른 법령에 의한 단체이지 주택법상의 조합이 못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이들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자 조합을 만드는 때 주택법상 주택조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의 종류가 현재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들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바로 30세대이죠.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조합을 어떤 절차, 어떤 방법으로 만들게 되는지 설립 절차와 설립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과 관련된 설립 절차로서 가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 가로 속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30세대 이상, 30세 이상의 주택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가로 속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제외한다.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번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조합 설립 절차와 관련되어 시, 군, 구청장에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인가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그냥 지역주택조합, 그냥 직장주택조합이라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설립하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는 인가 대상이고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있는 직장주택조합 설립 시에만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주택을 조합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 건설 비용에 대해서는 조합 구성원인 조합원이 비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조합주택은 국민택 2단이다. 국민택 못 되죠. 여기 국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도시, 기금에서 자금 지원 받아 건설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했습니다. 주택, 도시, 기금이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하게 되면 그 주택 건설 자금은 조합원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택 아니죠. 그러면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자신이 직접 조합주택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건설한, 다른 사업자가 건설한 국민택을 직장주택조합 구성원에게 공급받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들은 직접 조합처를 건설하는 자가 아니라 남이 건설한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받게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설립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되는데 여기 직장주택조합 앞에 국민주택 공급이란 말이 있을 때만 신고에 관한 절차로 만들며 그냥 직장주택조합은 인가의 방법으로 설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직장주택조합은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앞에 국민주택 공급이란 말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냥 직장주택조합은 인가이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때만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직장주택조합을 제외한 지역 리모델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오직 인가제만 인정되고 직장주택조합은 인가제와 신고제 두 개 모두 가능한데 신고제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인 때만 신고하고 설립한다. 절차에 관한 사항 저렇게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춘 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연번의 설립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인가받아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 면적이 만약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8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때 바로 토지 소유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 얻은 때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수로 최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확보해야 되며 최소한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만약 300세대라고 하면 그 2분의 1인 150명 이상 모집해야 되고 주택건설 세대수가 만약 30세대라고 하면 저 2분의 1이 15세대이지만 최소한 몇 명? 20명 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집하는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 인가받아 리모델주택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주택법상 리모델 사업은 사용금사 10년 경과돼야 되죠. 그래서 대수령 리모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용금사 후 15년 경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동별 리모델 사업과 전체 리모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 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전체라고 하면 한 200명, 300명이 조합원 될 수 있고요. 한 개 동을 대상으로 리모델 사업하게 되면 그 동의 공택 소유자가 10명이라면 10명만 가지고도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택 리모델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리모델 조합의 구성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리모델 사업은 주민 동의 얻어야 되죠. 나 혼자 원한다고 해서 리모델 사업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은 때만 리모델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요건과 관련되어 과번에는 인가 대상의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으로서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그리고 조합원 수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최소 20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가 대상의 리모덴주택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 수에 제한은 없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공택 소유자가 조합원 될 수 있죠. 그리고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 사업과 동별 리모델 사업이 각각 가능한데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 설립은 사용공사 후 10년 경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이라고 하면 사용공사 후 15년 경과된 때 조합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이 조합원에 있어서는 조합원 지위를 함부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조합원 지위의 교체 제한 이쪽을 함께 봐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게 되면 5년 뒤에 만들어질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지위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 조합원 개개인으로 개개인을 기준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이것 이익이죠.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다면 이익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들어지게 되는 동탄 신도시 또는 하남 신도시와 관련되어서는 분양권에 피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3천, 어떤 때는 1억까지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하면 이것 이익이죠. 그런데 이 이익은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내 희생, 내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법적 이익이 있다고 하면 이를 권리라 표현하고 그 권리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사실 이 조합원은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때 조합원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조합원 지위를 피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또 무주택 세대주가 되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 지위를 5천만 원 받고 다른 사람이 넘긴다고 하면 1년에 2건 하면 연봉 1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교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강업권과 관련되어 분명 재산에 해당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나온 광물이 있다고 하면 그 광물은 내가 함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재산권 중에 처분 가능한 것과 처분 곤란한 재산권을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앞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 설립 요건을 갖추면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 때 보통 15일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조합 구성원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 세대수가 확정된 것이다. 미정인 상태이다. 미정인 상태입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하게 되면 주택 건설 비용을 조합원이 분담하게 되는데 예정 세대수라면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한 비용 부담하기 전이죠. 그러면 이러한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주택건설세율수가 확정된 것이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주택건설세제수가 확정되게 되고 공사 비용도 함께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분담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까지는 조합원은 예정 세대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돈을 징수하고 돈을 납부했다고 하면 확실한 담보가 없다고 하면 확실한 법적 절차 진행과 관련된 사안이 없다고 하면 특히 대지 사용권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때는 대부분 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예정 세대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 비용 부담하기 곤란하죠. 비용 부담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부터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는 내 희생, 내 노력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졌는데 그러한 지위에 대해서는 반사적 이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토지 가격이 한 10년 또는 20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월등하게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 상승한 것은 토지 소유자가 노력해서 가격 올라간 것입니까? 정책 때문입니까? 정책 때문이죠. 그러면 내 희생, 내 노력 없이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반사적 이익이라 표현하는데 주택법상 지역, 직장택조합의 조합 구성원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런 법률 규정에 따라 얻어진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는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양도할 수 있다? 없습니다. 반면에 리 모댕택 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공택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택을 리모델 사업에 제공했기 때문에 희생을 토대로 한 법적 지위로 판단하여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요. 지역 직장택조합의 경우는 함부로 양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택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교체,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얼번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2년 이내 시군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서는 반사적 이익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행정청,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기억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건설사업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시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경우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세종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하는 경우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국토교통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것은 국가, 여기 국가는 장관급을 말합니다. 가끔 국방부 장관이 군인 임대 아파트를 직접 건설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국방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사업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국가 뒤에는 지방자탄체 받고 주택공사 뒤에는 지방공사를 받습니다. 만약 지방자탄체와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대지 면적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국가와 지방자탄체가 국민주택 건설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라고 하면 됩니다. 국가만, 주택공사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대지 면적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저 도지사와 함께 존재하는 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서울에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서울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란 이야기죠. 10만 미만인 경우에도 서울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죠. 인천광역시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10만 미만 관계없이 광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 강원도인데 그 경기도, 강원도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지만 10만 미만인 때는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명시에 5만 제곱미터의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광명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지만 경기도 광명시에 20만 제곱미터의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지역을 제외한 통상적인 특별시, 광역시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동일하다는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것 구분하시고 경기도 광명시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이루어지게 되면 10만 이상일 때는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10만 미만일 때는 광명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하시면서 대지 면적에 따른 구분,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경우로서 국방부 장관이 주택건설 사업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주택공사인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다. 행정관청에 관한 구분 저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을 대상은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는 만,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30호, 30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스 속에 단독대기의 경우에는 통상 30호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한옥의 경우에는 50호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3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봐주실 것으로 단독주택 중에 한옥을 건설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50호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한옥을 40세대 40호 만드는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이달이다.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받아 40호의 한옥 만들 수 있습니다. 한옥을 제외한 그냥 단독택은 3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단독택을 40호 건설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그래서 이 한옥과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대한 예외로서 규제 완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사실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에 있어서는 그 요건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일정한 부대 폭리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대 폭리수로서 주차장만이 아니라 놀이터나
경로당 이러한 다양한 부대 복리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대 복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 필요하죠. 그런 부지 확보를 사업체에게 부담 지우는 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는 건축 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만들어지는 빌라 정도입니다. 그 빌라에 관리사무소 따로 없죠. 달랑 주차장 정도만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 없는 절차가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하면 주택만 건설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함께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체에게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옥과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규제를 완화시켜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30세대 이상이지만 한옥의 경우는 규제를 완화시켜 50호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데, 1번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하고, 그 나머지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사업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3.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 건설 사업 하는 경우. 주택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 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는 땅 필요로 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국민주택 건설하는 것을 말하고, 국가가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는 주택 건설 예정지에 대한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국가기관의 경우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은 아니지만 대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으로서 주택 건설 예정지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나머지 토지 20% 이하를 말합니다. 그 잔여 토지를 매도 청구 가능한 때, 여기 매도 청구는 명도 소송을 법에서는 매도 청구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의 건설회사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 자급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단독택이 밀집한 지역의 단독택을 여러 필지를 장기간에 걸쳐 거의 10년에 걸쳐 단독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지역의 80% 이상의 토지를, 단독택을 회사 임직원 명의로 확보하게 되면 그 주택 건설 예정 시 20% 이하가 되었을 때 해당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 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제한 절차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민간이 요청할 수 있거든요.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건설회사 임직원 명의로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 명도 소송을 통해 소유권 확보하고 주택 건설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그때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라고 하면 소송 절차를 통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때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저 잔여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 명도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명도 소송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내게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지정하는 소송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 이 주택건설 예정지 전부의 땅을 사업체가 확보하게 되면 이후 주택건설 사업에 착수하는 제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주택건설 사업에 승인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대지 소유권 필요로 하지만 국가가 주택건설 사업 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그 나머지 토지, 잔여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하면 명도 소송을 통해 내 땅이 되게 된다면 그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약속해 줄 것이, 관계법규상 매도 청구란 말 보게 된다고 하면 저 매도 청구는 명도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 남의 재산을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는 소송 절차를 법에서는 매도 청구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지의 80%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면적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 주택건설 사업에 방해되는 것 없죠. 그렇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 승인 요건과 관련되어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착공신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